짠, 샌드피트 라이브 월수 오후 6시, 월화수 오후 6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카메라가 제 카메라인가요? 요건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승욱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쉬고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전 이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 국회에서 비서관을 하다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김의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주말 동안 좀 뭐 하고 쉬셨는지, 이번, 우리가 윤석열 씨, 전 대통령 네네. 윤석열 씨, 탄핵되고 나서, 파면되고 나서 오늘 첫 방송인데, 그렇죠. 좀 마음 편하게 일주일 좀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게 마음 편했었어요. 네. 지난주는 편했는데, 네. 갑자기 주말부터 뉴스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아, 맞아. 대선이 어떠고 저떠고 야.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조금은 좀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뉴스 이렇게 안 와도 어차피 뭐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가지고 뉴스를 좀 보는데 뭐 약간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재미가 없죠. 네. 어대명이라고 하면 네. 사실 저희가 1988 응답하라 1988 봤을 때도 응팔 볼 때도 남편 후보가 정해져 있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아, 맞아. 택이냐 네. 아니면 이제 유냐 어남유냐 네. 요걸 이제 계속 보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대선판에서 좀 흔들렸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흔들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새 그러면 뉴스 말고 네네. 좀 개인적으로는 정치권에 계시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 많을 텐데 좀 어때요? 아 요새 지금 되게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다들 근데 뽑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캠프마다 사람 인력 뽑는 게 핵심 아닌가? 네. 저도 이제 연락이 좀 오시는데 네. 일단 연락이 오면 방송을 못 합니다. 아, 안타깝다. 예, 그건 좀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솔직히 이제 어대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선거판이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사실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보시는 분들 잘 모를 거예요, 선거에서. 네네. 근데 선거에서 크게 뭐 이런저런 일 많이 하는데 조직도 있고 홍보도 있고 네. 뭐 제가 홍보를 막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면 웹자고도 만들고 아니면 뭐 사람들 만나거나 임명장도 막 여러분들 많이 받고. 맞아. 사람들 만나야지. 저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유세단을 다니면서 마이크를 쥐었거든요. 오. 막 하고 다녔는데 그것도 이번 대선에서 크게 소구력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유세단. 그럼 춤도 추시겠네요? 유세단을 하면 율동 쳐야죠. 파란 옷 입고 춥니다. 예전에 총선 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했던 분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일 때 김종인 할아버지가 파란색 옷 입고 열심히 춤추던 게 생각이 나네요. 나이 든 할아버지가. 그리고 현장에서 사실 지지하시는 분들이 다들 막 되게 즐거우시잖아요. 네. 춤이 나옵니다, 저절로. 아, 그렇지. 목소리도 높아지고. 저 취재할 때 그래서 기자들이 맨날 유세 음악 들고 다니니까 기사 쓰면서도 이제 더불어 민주당 하면서 기사 썼어. 되게 홀리듯이 유세 음악이라는 게 사람 홀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랬던 기억이 좀 나고 있습니다. 이제 외에는 미국발 지금 관세가 현실이 됐잖아요. 아, 난리 났죠, 지금. 트럼프가 지금 똥개훈련 시킨다고 미국에서 트럼프를 또 탄핵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대요. 트럼프가 지금 베네수엘라인가요? 네. 거기로 이제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로 범죄자라고 용의자들을 몇백 명 보내게 된 사건도 있었고, 이제 트럼프가 이것저것 관세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거나 법을 어겨야만 탄핵이 되는데, 네. 미국은 정치적 신임을 잃었을 때도 탄핵이 되거든요. 미국은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탄핵 여부를 결정하니까.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상원이 공화당이 이겼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하고 좀 다른 거죠. 공화당 상원 의원들마저도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미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고 미국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라는 데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미친 관세 전쟁 때문에 제일 피해볼 것 같은 건 미국 국민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관세 엄청 높이면 사실 물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장 2년 뒤에 있는 하원 의원 선거에서부터 흔들릴 거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세 전쟁 때문에 달러화가 맞아. 신뢰를 잃고 있다. 네. 기축통화로서의 신뢰를 좀 잃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뜨고 있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그러면서 지금 코인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산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원래 한 나라의 돈이 가치를 잃으면 다른 나라,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데로 가야 되는데 유로화라든지 위안화가 아니라 비트코인. 예. 야, 그럼 비트코인이 더 믿을 만한가? 유로화나 위안화는 네. 어차피 달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통화들인데 그게 달러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송금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할 때 이제 수수료도 없고 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안전자산, 약간 금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채굴을 하는데 지금도 네. 1코인 채굴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네. 채굴성이 떨어져서 채굴을 안 하는데 네. 지금 현장에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이 지금 정체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양이 늘어나지도 않고 딱 정해진 만큼 발행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으로 엄청나게 자산이 몰리고 있어서 그런 만큼 또 다른 투기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그럼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상자산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보시면 아마 코인 투자에서 돈 벌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 대선 주자들 이제 속속들이 나올 텐데 가상자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한번 같이 봐야 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50분 정도 들어와 주셨는데요. 저희 더블탭 누르면 좋아요가 됩니다. 아주 신기한 기능이죠. 더블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센터필드가 10,000명이 되는 길을 위해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센터필드를 열어주는 첫 코너죠. 진보보수 좌우 읽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둥 제 입으로 그냥 효과음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심심하기 때문에 경향부터 한겨레신문 그리고 조선일보 중앙일보까지 싹 다 훑어보는 진보보수 모두 보는 코너인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노답 윤석열과 팬덤 지지층에게 점령당한 양당. 일단 모두 다 윤석열 씨가 노답이라는 데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윤석열 씨 집으로 갔는데도 아주 의기양양해요.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이랑 민주당 대선 경선룰을 정하는데 사실상 그냥 이제 자기네 팬덤한테만 유리하게 정한 것 같아서 도대체 경선이고 하나만 한 걸 왜 하나 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이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어떤 법원. 내용이냐면 타이틀은 윤석열 인권 챙기는 법원 피해자 국민 알 권리는 안중에 없나 라는 타이틀입니다. 내용에서는 윤석열 내란 사건, 이제 윤석열의 내란 사건이라고 경향일보가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윤석열이 오늘 아침 10시에 법원 출석했죠. 네네네.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내란 사건 첫 재판 때 비공개 출석하도록 해달라는 윤석열 측 요청을 법원이 수용했다. 첫 재판 때 법원 내부를 촬영하도록 해달라고 언론이 신청했으나 그 뭐 신청 기한이 지났다고 불허했죠. 여기서 경향신문이 국민 법 감정과 관례에 반하는 비상식적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다 재판할 때 사진 찍었는데 그렇죠. 왜 윤석열 대통령만 사진 찍으면 안 되는 거야? 경향신문이 그래서 내란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범죄보다 사안이 훨씬 중하다. 중대하죠. 예. 그런데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법정 촬영을 불허했으니까 이것은 전례 없는 특혜다. 그러면서 법원이 온정주의적으로 나오니까 윤석열이 파면되고도 개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씨를 대하는 법원의 태도, 사법부 존중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법부의 이 결정에 대해서 좀 이해하지 어려운 게 많다고 생각되는 게 윤석열 씨 풀어줄 때도 갑자기 날짜가 아니라 시간 계산으로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니 이번에는 언론에 통상적으로 공개해오던 대통령 재판 촬영을 또 못하겠단 말이죠. 왜 윤석열 씨한테만 법원이 이렇게 관대한지 진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날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는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법원도 행정부의 눈치를 보고 뭐 중립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하고 이런 것도 있을 건데 사실 좀 생각이 드는 건 법원 내부에 저희가 지규현 판사 내용도 많이 나왔듯이 비판이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사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오히려 되게 촘촘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되게 관대한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정말 의문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좀 의문스럽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윤석열한테만 이렇게 관대한 게. 그리고 오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씨는 이제 출석하면서 카메라에 보여주고 이제 국민들한테 이 사람이 이제 죄값을 받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가 다 드러났는데 윤석열 씨는 그게 다 드러나지 않고 굉장히 갑자기 윤석열 인권만 보호받게 되는 이런 상황을 좀 맞이하는 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내란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뭐 그냥 하나만한 말들 윤석열이 뭐 법원 가서 했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근혜는 탄핵 이후로 그냥 전 대통령이기만 하다. 네. 이 사람은 권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는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권력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권력이 아직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윤석열 씨도 자기가 권력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당당하죠. 네. 그러니까 이 극우적인 사람들이 나라를 어떻게 좀 엉망진창으로 계속 만들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감시하듯이 지켜보면서 뉴스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수관 김동연 걔네들은 맨날 팬덤 부러워만 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 팬덤을 만들어라 라고 비명계 주자들한테 팬덤을 네네. 만들라는 얘기를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그러게 말입니다. 있습니다. 팬덤 중요하죠. 예. 비명계 주자들 만들어야 되는데 인기가 영 없어요. 영 없죠. 네, 인기가, 0이에요. 네, 인기가 0이야. 왜 없는지 예.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겨레 신문은 한덕수 총리의 행보에 대해서 엄청 비판적으로 봤어요. 네네. 어떻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뭐 한겨레 신문 아마 제가 주말에 봤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찌라시를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네네. 현실이 됐어요.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간복이 멈추고 위헌 지명 즉각 철회해야. 야, 출마 뭐 사실상 확정이죠. 네, 아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선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네네. 이렇게 불공정하게 움직여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하기가 싫은 거죠. 근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한겨레 신문이 이 사설을 냈을 때는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가 간복이 하는 것 같다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뭐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하는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간복의 행태가 길어지고 있다. 네. 어차피 대다수 국민이 내란 방조 책임이 큰 한덕수 권한대행을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네. 친윤계가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에 매달리는 건 정치 경험이 없는 한덕수 대행을 간판으로 내세우고 나서 자신들이 당권을 계속 장악하기 위해서라는 풀이가 파다하다. 네.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정 혼란을 부추기는 일도 서슴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다. 당장 불출마를 선언하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다. 한덕수 씨. 예.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지금, 플레이어로 뛰려고 하는 거 자체가, 예. 진짜, 한겨레 진단에 따르면, 이렇게 이제 친윤 세력들이 원래 이제, 윤석열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권력 유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한덕수 데려다 놓고 권력 유지하려고 하는 좀 장난질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한겨레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게 네.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보는 시각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에 등 떠밀려가지고 마치 출마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히려 출마하고 싶어하는 것 같거든요. 본인이? 예. 그럴 수 있죠.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국민의힘으로 출마하는 게 아니라 국민대표. 네. 저희가 지금 물어보는 그 폴에도 있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로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하러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싶은 생각이에요. 뒤에 가면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치 경험이 없어서 정치를 잘 모른다라고 한겨레는 보고 있지만 사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윤석열이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씨보다는 정치를 잘 알 것 같네요. 네, 그 2년 동안 사실 윤석열이 한덕수한테 뭘 대놓고 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 한덕수가 그 안에서 정치를 좀 배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겨레가 한덕수 권한대행 뭣도 모르고 국민의힘이 등 떠밀어가지고 출마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고 싶어서 국민의힘 압박하면서 헌법재판관까지 임명해놓고 본인이 출마하려고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러면 진짜 이거는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관두고 해야지. 네네.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서 출마하려고 하는 거는 너무 조금 플레이어로서 룰 위반이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본인한테 유리하니까. 예, 그냥 유리한 대로 하는 게 네. 이제 최상목만 불쌍하게 됐죠. 그렇죠. 예. 지금 호사가님이 안 그래도 이제 경선 룰 관련한 댓글 같은데요. 팬덤이 문제 아니라 팬덤도 없으면서 징징대는 게 더 문제 같아요. 팬덤이 없는 것도 문제고, 팬덤은 문제가 아니죠. 팬덤이야 뭐 정치인들이든 연예인들이든 다 생길 수 있는데, 예. 근데 옛날에 H.O.T 팬덤이 여자 아이돌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폭력적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BTS 팬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 UN 연설
할 때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 팬덤은 약간 아이돌 팬덤 수준도 훨씬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상대 죽이려고 폭력을 난무하다 보니까 그래서 팬덤 문제가 지적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는 윤석열 씨가 정신줄을 놨다. 윤석열이 정신을 놨대요. 동아일보가 이 사람 아픈 것 같다라는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네네. 한번 윤석열이 노답인 이유 동아일보의 분석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민족정론지 동아일보에서 네. 다 이기고 돌아왔다. 5년 하나, 3년 하나. 라면서 기이한 정신 승리하고 있다. 네. 라는 타이틀을 내세웠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 앞에서 기다리던 주민들과 악수하면서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 마세요. 어차피 뭐 5년 하나, 3년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에서 비현실적 억지 주장은 또다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약간 VR 세계 속에 사는 것 같아요. 네. 아니 탄핵당한 대통령이 5년 하나 3년 하나 내가 이겼다 재판에 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내가 이겼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는 게 동아일보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입장이신 거죠. 네. 퇴거 메시지에서도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국민에 대한 사과나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의 뜻을 담지 않았다는 건데요. 나라와 국민에 끼친 해악과 고통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커녕 최소한의 책임감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자신의 실패마저 부인하면서 승리라고 우기는 심사는 과연 무엇인지 씁쓸할 따름이다. 야, 정말 윤석열 씨는 약간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자기가 이겼다라는 그런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근데 저는 이걸 한덕수의 출마 이야기와 엮어서 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다 이기고 돌아왔다라고 자신만만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 김문수보다도 한덕수를 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내 부하 한덕수가 다시 대통령 될 거니까 내가 이긴 거야. 예. 이 생각을 혼자 하고 있다. 혼자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근데 누가 한덕수를 뽑아?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윤석열을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경선 룰 관련 소식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폴 오픈 프라이머리 좋냐 나쁘냐 한번 여쭤보고 있는데요. 딥러너님께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대찬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중도층이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대영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또 해주고 있고, 호사가님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서를 좀 이해해야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 얘기하기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김현주님은 나는 한덕수 뽑는다 이것들아 라고 한덕수 지지자. 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늘 한덕수 지지자를 만난 날입니다. 여러분, 야 정말 김현주님 반갑습니다. 한덕수 지지자 1호로 이렇게 제가 이런 의견들도 소중합니다. 하겠습니다.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김현주님이 한덕수 총리 왜 지지하는지 궁금해요. 한덕수 총리가 왜 원래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세가 없는데 갑자기 지지율이 나오니까 왜 지지하는지 좀 몰라요. 잘 모르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일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이 하나만 하다. 민주당 뭐 이재명 사당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중앙일보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네. 타이틀은 결국 요식행위로 전락한 민주당 대선 경선인데요. 내용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12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20년간 지켜온 국민 경선제의 원칙을 공론화 절차도 없이 폐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엄청 소중하게 지켜오고 만들어온 전통이잖아요. 네네. 지금 호사가님이 안 그래도 노무현 지키지 못했다는 정서가 민주당 지지자한테 있다 그러는데,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이면 노무현 대통령의 이 전통에 대해서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저희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 감정적인 정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보이고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도 보이기 때문에 이건 좀 이따 좀 같이 호사가님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자산을 그렇게 쉽게 져버리면서 왜 노무현 드립을 칠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국민경선제가 이제 국민선거인단을 모으는 것인데 처음으로 권리당원을 특별 우대하는 룰을 도입했다. 네. 그리고 특정인을 위해서 23년간 내려온 당의 정신과 전통을 하루아침에 뒤집은 정당은 공당인가 사당인가. 중앙일보답게 되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을 아주 매섭게 조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반대로 국민의힘 경선 하나만 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양당의 경선이 다 하나만 하다 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내부자로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내부자. 네네.
중도 확장 가능성 주자들 이딴 국힘 경선 불출마했다. 그렇죠. 라면서 내용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중도 확장 가능성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가상 대결을 해서 경쟁력을 평가받아 왔는데 그럼에도 두 사람은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힘든 한계에 부딪혔고 불출마를 결심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국힘 내부는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립구도만 형성되고 어떻게 보수를 혁신하고 개혁할 것인지 비전 경쟁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중도층 유권자에게 호소력을 가지는 주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좁혀졌다. 대선 주자들의 잇따른 불출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국힘 대선 후보로 내세우자는 한덕수 차출론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 국힘에서 안 그래도 권영세 그리고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제 뭐 한덕수 차출론 얘기한다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국힘 주자들이 좀 힘이 많이 빠져 있는 모양새 같아요. 그럼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좀 어떻게 국힘 좀 바라보고 있나요? 국힘 같은 경우는 주자도 없는데 주자 없죠. 예, 주자도 없는데 분열하고 있다. 주자도 없는데 그 없는 주자들이 모여서 재밌는 시나리오라도 쓸 줄 알았는데 노잼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당권을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덕수가 생각보다 소구력을 너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 한덕수와 홍준표가 저게 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소구력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극우 포비아와 극우 만세로 완전히 양분화됐는데 극우가 소수 세력이면은 국민의힘도 되게 역동적인 그렇죠. 그 경선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극우파가 생각보다 커졌고 그리고 거기서 대표 주자라고 불릴 수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내부가 정말 혁신을 얘기하는 후보들이 없어졌거든요. 공론장에 청년들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이 되게 어떤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막 청년들 데리고 막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굉장히 힘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국민의힘에 지금 나올 만한 주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점점 더 극우 성향 있는 사람들 위주로 추려지다 보니까 어차피 극우 뽑을 거 경선 왜 하나? 민주당은 어차피 이재명 뽑을 거 경선 왜 하나? 이렇게 조금 양당이 다 극단적 팬덤, 극우 그리고 뭐 극단적 개딸 좀 이런 분들한테 포섭되고 일반적이고 조금 중도적이고 정치에 조금 변화를 바라는 일반적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대선 때 보면 항상 보면 있지만 항상 때 국민들의 많이 느끼시는 거지만 이건 뭐 팬덤 때문만도 아니고 원래 그랬던 내용이 뭐냐면 국민들은 그냥 새로운 사람을 원하거든요. 맞아요. 이건 무슨 팬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원하는데 사실 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했었잖아요. 했었죠. 그냥 새로운 걸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새롭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심판론으로만 밀고 가는 게 이제 민주당의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민의힘도 새롭게 뭔가를 내세워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이준석 같은 사람을 내세울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리다 보니까 국힘 주자들 다 한동훈 후보 빼고는 다 낡은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한동훈 후보의 주력 지지층이 60, 70대예요. 그러니까 이미 진짜 새롭지 않군요. 새롭지가 않은 사람이 돼버린 거죠. 언더 73인가 뭐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버 더 73이 됐군요. 그렇죠. 정말 연령이 73 오버 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한동훈 대표도 혁신적인 이미지를 못 갖고 있다. 당내에서.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도 지금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딥러너님, 국힘에서 안철수 나오면 대박이긴 한데 극단적 당원줄이 안 뽑아줌. 근데 저는 여기에 약간 이견이 있는 게 안철수 대표는 너무 지난 대선에서 이미지 소모가 심해가지고 더 이상 확장성이 있을까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이건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크맨인데 저는 다시 마크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BK 파더님, 뭐 젊은이들이 국힘에 끌려다닌다고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댓글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류인향님은 이재명 대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사가님은 무슨 그 종교 단체가 민주당 경선에 개입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 경선을 오픈으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얘기에도 저도 약간 이견이 있는 게 내가 진 선거는 다 누가 개입해서 조작한 거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씨가 주장하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윤석열 씨 내가 총선에서 졌어. 그러니까 중국이 개입해서 내가 진 거야. 근데 이재명 대표도 내가 3차 경선에서 졌어.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개입해서 내가 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긴 선거만 인정하고 진 선거는 다 틀렸어. 다 조작된 거야. 라고 할 거면 개딸이나 솔직히 극단적인 극우주의자들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선거나 투표 과정에 대해 얘기할 때는 좀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 진 사람이든 이긴 사람이든. 근데 이 개입론이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많이 나오는데 사실 지난 대선 때 네. 이재명 대표 쪽에 통일교나 이쪽이 붙은 게 아니냐라는 막 그 찌라시 돌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개입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비판하는 신천지라든지 네. 통일교라든지 여기 이제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저는 그래요. 대선 캠프를 뛰면서 만약에 거기서 움직인다면 네. 거기마저도 포섭해야 된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만약에 통일교 이런 데가 움직여서 됐어요. 그러면 세계통일가전연합당 있잖아요. 예. 당선됐겠죠, 국회의원. 통일교가 아무리 당을 만들어서 풀로 뛰어도 국회의원 한 명 당선이 안 되는데 되죠. 예. 그걸로 개입해서 대선 후보를 좌지우지한다? 이거는 거의 망상에 가까운 생각이 아닌가. 전광훈 그런 생각이 국회의원 한 명 듭니다. 못 내니까요. 그러니까요. 전광훈도 국회의원 한 명 못 내고 통일교도 국회의원 한 명 못 내는데 뭐 여당 대선 후보, 야당 대선 후보를 좌우한다? 그렇게 생각할 거면 이거는 조금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러나 이제 이번에 종교단체가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저는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어떤 종교단체든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포인트인 거예요. 60일 선거 60일도 안 남았잖아요. 네네. 이 전에 종교인과 관련된 음모론이든지 아니면 실체론이든지 뭐가 나오긴 할 겁니다. 네. 뉴스가 엄청 떠들어댈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일은 희망님, 그러니까 종교 못 들어오게 여론조사 한다잖아요. 근데 특정 종교를 못 들어오게 여론조사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교 다 빼야지. 그 엄마 아빠 사랑하고 부모님 제사 지내는 유교는 뭐 다 빼야 되나? 그리고 기독교를 빼야 되잖아요. 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여론조사나 사실 선거인단은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냐라고는 하는데 네. 민주당 오히려 역선택을 더 걱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죠. 네. 역선택을 걱정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특정 종교가 개입해서 선거가 왜곡됐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이 개입해서 총선이 왜곡됐다 말하는 윤석열 씨 주장이랑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선거 부정론 얘기할 때는 좀 더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